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7월 17일이 제헌절이죠. 특히나 올해는 70주년 제헌절이라 더더욱 그 의미가 큽니다. 지난 촛불혁명, 또 대통령 탄핵, 그리고 또 계속 이어지는 개헌 논란 등등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헌법에 대한 관심은 참 많아졌습니다만, 그런데 헌법이 워낙 어려워서요,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 많죠. 오늘 이 제헌절을 함께 기념하면서 헌법학자를 모시고 우리 헌법에 대해서 좀 찬찬히 공부해보는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이국훈 교수를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1948년 7월 17일 날 우리 헌법을 처음 만들었다는 거죠. 조금 날짜가요. 실제로 만든 날짜는 12일입니다. 네. 7월 12일이고. 네. 17일 날은 이제 공포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헌법 지금 전문에 보시면 7월 12일 날 제정되었다, 그렇게 이제 쓰고 있거든요. 이제 제헌절은 17일이고요. 그 7월 12일 날 제정한 주체는 의회죠. 당시에 1948년도에 헌법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5월 10일 날 총선거. 5월 10일 총선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때의 선거는 이제 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의회, 제헌의회 선거였고요. 그 선거에서 선출되신 분들이 모두 이제 198명이셨습니다. 그 제주도에서는 4.3 때문에 선거가 제대로 치르지 못한 지역이 있어가지고요. 그 198명의 제헌의원들이 모이셔가지고 결국 이제 한 2달 반 정도 애를 쓰셔서 7월 17일 날 이제 공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50 총선거를 통해서 우리 온 국민이 직접 본인들의 정치적 뜻을 모아가지고 대의민주주의로 제헌의회를 만들고 그분들이 모여서 만들었으니까 결국은 국민이 만들었다. 형식상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반만년 역사에서 우리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가지고 대표를 뽑아서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표출한 첫 번째 사건이 이제 50선거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헌법이다. 그렇게 만든 헌법을 공포한 후에 정부가 구성이 되는 거고. 그래서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만들어진 헌법에 의해 가지고요. 이제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사실은 이제 국회가 먼저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헌의회가 있고 헌법에 의한 의회가 있는데 당시의 전국 상황이 또 한 번의 선거를 치르기가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헌의회가 2년 동안 이 헌법에 의한 첫 번째 국회 노릇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1대 국회. 그렇게 해서 이제 초대 국회가 생겼고요. 또 당시에는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였는데 국회의장이셨던 이승만 박사를 초대 대통령으로 국회에서 선출을 했고요. 이제 국회와 대통령이 있으니까 서로 이제 정부를 조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조각된 결과를 가지고 8월 15일 날 그 전에 있었던 미 군정으로부터 행정권 전체를 이제 이양받는 정부 수립 선포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이 논리적인 순서를 보면
헌법이 없으면 네. 국회도 없는 거고 정부도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이 있어야 비로소 만들어질 수 있는 거로군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이 주권자인데요. 예. 우리 국민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 건가를 서로 상의해서 만든 일종의 설계도. 그게 헌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 헌법에 따라서 이제 정부도 구성하고 대통령도 뽑고 국회도 구성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헌법이 없으면 나머지는 정당성이 없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근거가 없는 거죠. 근거가. 그렇습니다. 네. 네. 흔히 헌법을 뭐 법의 어머니, 법 위의 법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 교수님께서는 헌법을 한마디로 뭐라고 규정하세요? 그 헌법이 이제 한자로 풀면 법 헌자에다가 법법자를 씁니다. 그럼 그냥 법법이네요. 그러니까 법법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예, 있는데요. 예. 법의 법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게 쉽겠고요. 사실 어떤 그 정부든 어떤 권력이든 민주적이지 않은 권력이라도 권력이 그 이제 지배를 받는 그 시민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걸 대개 법률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헌법이라고 하는 것을 두어서 정부도 시민이 뭐 합의한 사항을 먼저 지켜야 한다라고 이제 그 요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좁은 의미에서의 법치주의가 아니라 일종의 2층 구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시민은 정부가 또는 그 국회가 만드는 법을 따르고 정부도 시민이 만든 헌법을 따르고 이렇게 이중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헌법하면 권력 구조를 먼저 떠올리거든요. 근데 우리 헌법의 기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조가 총 몇 장이고 순서가 어떻게 되고 그것 좀 알려주세요. 네, 그 전체 구조는 10개의 장으로 되어 있고요. 모두 조문이 130개입니다. 사실 이제 헌법에서 제일 더 중요한 부분은 그 권력 구조보다 앞에 나오는 2개의 장이거든요. 예. 첫 번째는 저희가 총강이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여기는 근본적으로는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 우리가 도대체 누구냐? 이 헌법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만드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네. 하는 것을 좀 정의한다는 의미에서는 일종의 정체성, 국민적 정체성, 국가적 정체성을 규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사실 이제 근대 헌법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통치 구조를 구성하기 전에 권력이 감히 손댈 수 없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있다라는 예. 걸 먼저 선언하거든요. 예. 그것은 이제 기본적 권리, 줄여서 기본권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예. 저희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제 10조부터 39조까지가 기본적 권리하고 기본 의무 이런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통치 구조는 국가적 정체성하고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예, 예. 교수님께서 얼마 전에 펴내신 책의 제목이 헌법의 주어는 무엇인가? 네. 헌법에 주어가 있습니까? 글쎄요, 이제 국어학자들하고 조금 논쟁을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예. 생각하는데요. 예. 헌법의 그 아까 말씀드린 130조문 각각의 이제 문장들이 저는 큰 따옴표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은 근본적으로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말이라면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냐? 그렇죠. 그 어떤 화용적인 그 콘텍스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헌법의 전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헌법 전문이 긴 한 문장이긴 한데요. 한 문장이죠? 네. 글자 수는 참 많습니다만. 통문장이라 가지고 예. 사실 좀 읽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 문장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한 대체로 두째 줄 정도의 헌법 전체를 말하고 있는 주어라고 생각할 어떤 그 주체가 네. 스스로 이제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맨 처음 어떻게 시작하죠? 전문이? 전문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한국민은 이게 주어군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제 헌법 그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예. 둘째 시간 정도에 이제 헌법 본문을 처음 이제 읽거든요. 예. 그럼 학생들 중에 한 명을 택해가지고 좀 읽어봐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한 20몇 년 가르쳤는데요. 한 해도 빼놓지 않고 저에게 지목받은 학생이 읽기를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읽습니다. 대한민국? 네. 국민이 아니라? 네. 아하.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건 좀 잘못됐다 다시 읽어라 그러면 다시 읽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예. 근데 사실 만약에 그 헌법의 주어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은 지금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된 나라인데 3.1운동부터 예. 쳐도 예. 유구한 역사와 전통까지는 얘기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예. 헌법의 주어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대한국민이 만든 나라가 아니고 그렇죠. 아니 나라가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네, 네. 이 나라를 만들기로 헌법을 약속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스스로를 부른 이름이 대한국민. 우리 대한국민이다. 헌법은 주어가 있는 문서라는 거. 네.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책에서요. 그래서 헌법의 주어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이고 부제가 헌법 묵상 제1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묵상한다? 헌법을? 네, 그 묵상이란 말이 조금 너무 무겁게 느껴진다고 제 책을 읽으신 분들 중에 네.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묵상이라고 하는 이름을 달았습니다. 사실 이제 한자로 풀면 이 잠길 묵자에다가 생각상자입니다. 어떤 글이든지 중요한 글은 그 앞에 좀 오래 머물러서 네. 이게 무슨 뜻인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이야기도 해보고 또 이제 잠깐 또 시간을 가졌다가 다시 또 그 앞에 돌아보고 이렇게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헌법 전문과 헌법 총강에 있는 조문들 그리고 우리 헌법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권 그렇죠. 조문들은 그 하나하나가 좀 깊이 묵상을 해서 이 뜻이 뭔가 여기 담긴 진짜 의미가 뭔가를 좀 서로 토론도 하고 서로 이렇게 조언도 하고 하는 일이 네.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우리 그 초등교육, 중등교육에서 좀 약간 공중에 떠 있는 도덕교육 뭐 이런 것보다는 역사와 윤리를 함께 가르칠 수 있는 아주 좋은 텍스트가 헌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헌법의 중요한 어떤 단어들이나 문장들을 그 앞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깊이 좀 머물러 있게 하는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굳이 헌법 묵상이라는 말을 좀 썼습니다. 그리고 제1조. 제가 그 책에서는 1조만 좀 네. 했는데요. 뭐 제가 좀 더 쓰자면은 몇백 페이지 쓰겠는데요. 출판사에서 좀 줄여달라 그래가지고. 그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네. 그럼 여기는 맨 처음에 전문에 있는 주어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국민은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네. 1장 1조는 대한민국은으로 시작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사실 헌법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도 이제 관련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읽으면 그래서 뭐 어쩌란 말이냐. 그런데 한번 제가 좀 제안을 드리자면 스스로 헌법의 주어인 우리 대한국민 중에 한 사람이다. 네. 라고 자기를 생각하고 네. 그 우리 대한국민의 입장에서 이 문장을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생각하는 거거든요. 뭐 제가 좀 흉내를 내고자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대한국민이 말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앞에 이제 그걸 덧붙여보자는 덧붙여서요. 거군요. 우리 대한국민은 말한다. 네. 이걸 덧붙여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근데 이제 헌법 1조가 두 문장이거든요. 이 항이 또 있습니다. 우리 대한국민이 다시 말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글쎄 제가 뭐 헌법학자의 직업병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문장을 주어를 앞에 꺼내 가지고 알겠어요. 주어의 입장에서 읽으면 그 느낌이 조금 다르다. 저는 있습니다. 교수님 제안을 받아가지고 하나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볼게요. 네. 우리 대한국민의 한 명인 나 정관용은 이렇게 말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게 더 좋은 것 같은데요. 더 좋은 것 같죠. 그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예. 네네. 국민 한 명 한 명이 말한다. 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 헌법의 2조에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요 2조에 있는 개념하고 1조의 우리 대한국민이라는 두 개념이 어떻게 서로 관련되는가 하는 게 굉장히 좀 헌법학자로서는 이론적인 숙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생각해 보니까 조금 풀리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나고 그 속에서 헌법을 배우지만 어떤 순간 우리 앞에 와 있는 대한민국 헌법이 우리 대한국민의 입장에서 말해진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죠. 한번 대한민국의 국민이지만 우리 대한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헌법을 한번 말해본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예. 그 말하는 순간 이제 그 뭐랄까요 주체의 격상이 일어난다고 할까요? 네. 헌법의 주어로 자기 자신을 재발견하게 된다고 할까요?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대한국민의 한 사람 나 정관용은 이렇게 말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말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 중에 한 사람 나에게도 있고 네. 모든 권력은 국민의 한 사람 나로부터 나온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단지 무슨 주권자로서 권리를 선언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예.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오히려 더 그 깊이가 이 나라의 주권자는 나니까 내 말 들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라기보다는 네. 벌어진 모든 일 그것이 이제 뭐 대통령이 탄핵된다든가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그 나쁜 것까지를 포함해서 이 공동체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 깊이가 그냥 읽는 것보다는 훨씬 더 깊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느낄 수 있는 게 흔히 우리는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을 권력자라고 부르고 네. 그렇죠? 권력자들이 국민을 통치한다라고 보통 이렇게 개념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통치 구조, 통치라는 단어도 좀 싫은데 그건 왠지 왕이 신민을 이렇게 다스리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모든 권력이 나오는 국민들이 다 권력을 갖고 있고 권력자이고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은 그 국민을 섬겨야 하는 일종의 시중돌 아닙니까?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사실 통치구조 또는 권력구조라고 부르는 데는 조금 다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민주국가에서 우리나라처럼 국민이 주권자인 나라로서 국민이 선거나 이런 걸 통해서 권력을 형성하더라도 만들죠. 그 권력이 실제 권력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뭐 경찰도 있고요. 그렇죠. 또 이제 공안력도 있고 군대도 있고 행정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는 규범과 당위로서 권력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측면하고 민주국가라도 현실에 있는 권력이 진짜 권력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측면. 그래서는 그런 차원에서는 좀 비판적인 그 관점을 가지고 여전히 통치구조라고 써도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렇게 현실적으로 작동하는 그 권력은 무소불위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네. 다 또 법률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또 특히 삼권 분립의 정신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또 각종 현재 작동되고 있는 그 법률도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를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또 판단을 받고 이렇게 2중, 3중, 4중의 어떤 상호 견제 균형 이런 장치들이 만들어져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그 사실은 기본권을 우리 헌법이 이렇게 설정해 놓은 것은 그것 자체가 권력 분립입니다.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이제 부패하려는 속성이 있고요. 이 부패하려는 속성은 더 많은 권력을 가지는 쪽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권력은 스스로 강화하려 하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때 헌법에 어떤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는 국민의 개개인의 권력이 있다. 이제 기본권을 설정해 놓은 것이니까요. 그게 이제 가장 큰 출발점이고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다음에도
헌법이 2중 3중으로 계속해서 현실 권력이 잘못 가지 않도록 하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예. 민주주의, 정기적인 선거제도가 그 중에 하나고요. 입법을 한 사람은 행정을 할 수 없고 그렇죠. 입법 행정할 사람은 또 재판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렇죠. 삼권 분립의 원리도 그렇습니다. 이 권력 분립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기능적으로만 예. 이해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권력이 통합되면 그 권력이 부패하게 되고 부패한 권력은 기본권을 침해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어서 이 나라를 만든 그 본 뜻을 허물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헌법은 사실 굉장히 이상적이면서 동시에 매우 현실적인 어떤 지혜를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절대 침해하지 말아야 할 국민의 기본권까지 침해했다라고 해서 위헌 판단을 받은 법률도 그동안 여러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우리나라에 이제 그 국회가 만든 법률을 이 헌법재판소나 다른 기관이 심사해가지고 위헌으로 선언할 수 있는 제도는 뭐 거의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네. 뭐 작동이 잘 안 돼서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87년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아시는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생겨가지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의해서 위헌으로 된 법률들이 뭐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죠. 뭐 생각나실 만한 거 좀 해보면 동성동본 금혼을 네.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오랜 논란 끝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다 그렇게 선언을 했고요. 또 과거에는 그 이제 구속이 되었을 때 구속되어 있었던 날을 나중에 형기가 확정되고 나면은 그 형기에 산입시켜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80년대까지는 그랬거든요. 예, 근데 예. 이것도 헌법재판소가 신체의 자유를 구속했으니까 그렇죠. 형기에 산입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이제 했고요. 다만 이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했다가 또 합헌으로 되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것도 있습니다. 어떤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이 그 시각장애인들에게 안마사 자격을 독점시키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이것이 이제 기억납니다. 몇 가지 이유로 위헌이라고 선언이 되었는데 이것이 이제 지난 한 7, 8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제 굳은 하나의 관행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저항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상 똑같은 제도가 국회에서 입법이 다시 되었거든요. 예, 그 예. 뒤에 헌법재판소가 판례를 바꾸어서 이제 합헌이다 이렇게 선언한 적도 있었고요. 뭐 제대 군인 가산점 제도라든지 그렇죠. 아직도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해결 못하고 좀 되어 있는 제도들도 상당히 많죠. 많이 있습니다. 방금